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하려고 뭐예요? 대장동 개발해요?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는 구속이 됐고, 검찰은 사실상 대장동 개발 자체가 유동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끝까지 완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유동규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은 대장동 개발 자체가 유동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 자체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대가로 유동규가 11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거죠.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규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선 유동규에겐 직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규에게 직책을 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죠.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라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겼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거와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배임죄로 이재명 후보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같이 구속이 돼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자기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시민의 권한을 통째로 넘겨져 버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촛불 집회에 가서 핏대를 세우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재명이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며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최순실은 그러면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까? 최순실은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탄핵시켰었죠.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순실조차도 그 최순실의 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과 유동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서 측근이라고 부르려면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모델링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선거를 도와줬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정치인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2009년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옆에 떡하니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선거를 도와줬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선거를 도와줬다고, 자기 편이다, 자기의 지금 측근이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선은 안 되는 것들이 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유동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의 채용에 대해서 특혜였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왜냐면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유동규가 이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건을 충족 못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력을 부풀렸다, 이런 지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CBS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유동규가 경력이 뭐라는 겁니까?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합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경력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땡땡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건축사 사무소에서 재직 중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뭔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실제로 유동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박완정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죠. 건축사 사무소에서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유동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냐? 기획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2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죠. 세상 천지에 누가 운전기사로 일을 했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획 관련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기사를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기사였는데 그거를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 마치 자기가 건축과 관련돼서 전문가다라고 지금 부풀렸다라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한 것인데 그거를 뭐라고 뻥튀기를 했습니까? 2개월이 아니라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뻥튀기를 했습니다. 저거만 가지고서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유동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누구를 생각해봤을 때 정경심 교수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딸아이의 인턴 활동을 갖다가 하지도 않은 시간을 했다라는 식으로 부풀린 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부풀렸던 거, 그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8년도 7월달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3개월 만에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가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숱한 지금 특혜 논란이 있고 그리고 경력조차도 저런 식으로 부풀렸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임명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의 실체를 진작에 꿰뚫어 봤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입니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대장동이 뭔가 이상하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의 친형이라는 거죠. 김사랑 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와 갈등해 왔었던 친형 이재선 씨라는 거예요. 이미 2012년도부터 이재선 씨가 7,000평 공원, 기부 체납 등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사유지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이미 2012년도부터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었던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이 뭔가 좀 이상하다.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냐? 뭔가 좀 이상하다.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뿐만이 아니었죠. 계속해가지고 이재선 씨는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지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었죠. 이재선 씨가 강제 입원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김사랑 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김사랑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이죠.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거를 들춰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강제 입원을 당했다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하려고 뭐예요? 대장동 개발해요? 그리고 내 말씀드릴게.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삐끼 하다가 분당에서 세계에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 누구예요? 전과 11번 이놈 저놈 패고 여자도 팬놈 이재명 옆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내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디다. 대장동 개발 그거 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개발 사업에 누군가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한양대 음대를 나왔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분당의 리모델링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다. 글쎄요, 이재선 씨가 통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쯤 되면은 정말로 저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이렇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탕으로 방역 체계를 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급급하다라는 거. 그래서 K방역이다 뭐다 그런 식의 것들만 할 줄 아는 것이지 현실적인 정책을 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경 청장의 그런 식의 정책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입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경 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경 청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역 체계를 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급급하다라는 거. 그래서 K방역이다 뭐다 그런 식의 것들만 할 줄 아는 것이지 현실적인 정책을 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경 청장의 그런 식의 정책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본질적으로 방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주먹구구식 그런 식의 지금 정책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개그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패러디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경 청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정경 청장의 진짜 문제점은 방역 자체에도 있지만 방역을 지금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집단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랜드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상원의원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한 한마디로 의료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했던 코로나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가 접종한 사람들이 감염 후 자연완치를 통해 면역을 얻은 사람들보다 7배나 전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방역 담당자조차도 그런 연구자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대번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 그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연 면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상황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집단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죠. 야 내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면역이 생기는 것보다 자연 면역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연구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NBA 선수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NBA 측에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죠. 각각의 팀은 자신의 홈 경기장이 있는 주의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지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골든 스테이츠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의 홈 구장은 샌프란시스코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 소속의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를 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선수가 앤드류 위긴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대표적으로 NBA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앤드류 위긴스는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끝까지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 이번에 경기 출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NBA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선수들이 얘기하는 건 간단한 것이에요. 야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안 맞을지 그거는 내 결정인 것인데 왜 국가에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강압을 하는 것이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저 선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나단 아이작 선수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티셔츠에 지금 적혀있는 문구 뭔지 아시겠죠? 한창 이제 이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소신껏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아이작이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냐. 백신 접종한 선수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비접종한 선수를 비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면서 안티 백신을 자처한 것이죠. 모든 개인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백신 접종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현재
현재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영웅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현재 지금 정경이 됐건 현재 지금 미국이 됐건 만들어내고 있는 집단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글쓴이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지 랜드폴 의원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하고 자연 면역이 생긴 NBA 조나단 아이작 선수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읽고서 자연 면역이 백신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유국가라고 한다면 자기 건강에 관한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자연 면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랜드폴 의원 스스로조차도 모욕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미국이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현재 지금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앞세워서 개인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시경 씨도 지적을 했었죠. 누가 됐든지 간에 백신에 대해 가지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번에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거죠. 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미국 백신 맞으라고 강요하고 강제하던데 거기도 전체주의인가? 거기도 지금 전체주의 크리에이션 미션 시작합니다. 뱀 무대를 선보일 7명의 소녀들. 션샤오팅이 보컬이 너무 아쉬웠거든. 듣기가 조금 1등 팀. 또 하나의 미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방역을 핑계 대어가지고 집단주의를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랜드폴 의원이 강조하는 거죠. 보건국장의 주장이야말로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의사냐 이거예요. 보건국장은 뭡니까? 의사가 아니죠. 의료 행정가입니다. 의료인도 아니고 과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염병에 걸렸다가 완치한 이들을 조롱하고 1억이 넘는 미국인들이 면역을 갖췄는데 강제 접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냐. 변호사 출신이 과학을 뭘 안다고 혼자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의학 연구 자료에서 코로나
코로나 완치 후 자연 면역을 갖춘 이들이 정말 건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숱한 연구들이 지금 자연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감기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도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거리 두기가 사실상 효과가 사라졌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4번에 걸친 큰 거리 두기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됐건 아니면은 3차, 4차가 됐건 거리 두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동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있고 명확한 지금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정부는 뭐만 하는 거예요? 거리 두기 몇 단계, 거리 두기 몇 단계 계속해가지고 사회적 격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경청장은 최근에 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또다시 거리 두기를 2주 동안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하소연하고 있죠. 답답해가지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맡겨놓을 부분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냥 맡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경청장은 거리두기 계속 통제 이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뭐까지 하려고 합니까? 부스터샷까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차, 2차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만 한다.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성시경 씨도 강조를 했고 조나단 아이작도 강조를 했지만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백신을 강요한다라는 거 비정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정상입니다. 백신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이죠. 왜 도대체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시경 씨가 됐건 NBA 스포츠 스타들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유튜버들 중에서, 아니 정치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채널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계속해가지고 송주준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설문조사를 딱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구속이 될 유튜버, 아니면 또 뭐 가장 먼저 강제 입원이 될 유튜버 1위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 유튜버들 중에서, 아니 정치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채널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계속해가지고 신고하고 있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른 거 다 괜찮고요. 그냥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거, 그걸로 제가 충분합니다. 화천대유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는 결국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유동규가 구속됨에 따라서 가장 난처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그도 그렇게 유동규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에 따르면은 측근의 문제로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죠. 대장동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재명의 측근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방탄 3인방이다 라고 해서 정진상, 유동규, 김난준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김난준보다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의 측근이다 라고 불릴만 합니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이 3명이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세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측근에 대해 가지고 묘하게 이재명 측에서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정진상, 김용 요 정도가 돼야지 측근이지 유동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측근이 되기 위해선 비서실 등에서, 즉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이분은 자기가 최순실을 어떤 식으로 비판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죠. 측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경제 공동체다 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탄핵까지 됐던 겁니다. 뭐 좋다 이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처럼 김용, 전진상 그 정도가 돼야지 측근이고 유동규는 아니다 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 정진상, 유동규, 김용, 김만배 네 사람이 도원 결의를 맺고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전진상도 어떻습니까? 화천대유 시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거죠. 유동규만 꼬리 자르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정도가 측근이지 유동규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정진상, 그 김용조차도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문제는 유동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를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데요. 부하 직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측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박주민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가 있다라는 걸 실토한 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측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충분히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의 비리 혐의가 수면 위로 들어왔던 계기는 정영학 회계사, 즉 천화동의 5호 대표의 녹취록 덕분이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유동규가 나무가 짜서 자신에게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정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유동규가 정민용과 같이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자신에게 배당금이 들어오게끔 구조를 짰다는 것인데, 그 금액만 얼마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700억이라는 겁니다. 녹취록에는 700억을 약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검찰에서는 8억 뇌물죄를 적용시켰는데, 검찰이 봤던 뇌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5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유동규의 문제는 대장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례 신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이 위례 신도시에서 써먹었던 수법,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와서 대장동 개발에서 판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도 놀라운 지금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위례 자산관리 대주주인 정재창 보미든 대표입니다. 이 정재창 씨가 아까 전에 검찰이 봤었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의 정체거든요. 자기가 유동규한테 3억 뇌물을 줬다라는 거, 그거 사진을 가지고 폭로를 하겠다면서 150억을 요구했던 건데요. 당시에 김만배는 위례 신도시 개발은 자기가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분담하는 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욱 변호사와 녹취록을 공개했었던 정영학 회계사 두 사람이 60억씩 해서 120억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동규한테 3억 뇌물을 줄 때 그거를 사진을 찍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공개하겠다, 폭로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일당한테 150억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욱과 정영학 두 사람이 지금 12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억이 남아있는데 그 30억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분명히 추적받고 있다. 놀랍게도 정재창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나머지 30억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만배 일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하게 됐던 계기라는 거죠. 논란의 지금 핵심인 남욱 변호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미국으로 사실상 도주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재창 씨도 잠적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돼도 진작에 구속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최순실은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하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최순실이 받았던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동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측에서 밝히는 것처럼 부하였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지금 직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사퇴가 아니라 구속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유동규도 떵떵거리면서 얘기하고 다녔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원 가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땡땡 장관은 땡땡이 적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저런 사람이 측근이 아니라고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저런 인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고리 3인방이나 뭐다 그 난리를 쳤다라는 게 정말 제가 기가 찹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화천대유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로 대장동 문제가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문제는 부동산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국민들의 허탈함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한다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낙연의 행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로 이렇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인지 마지막 TV 토론회를 전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청와대가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눈에 띄어야 되는데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대선에 개입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나 이재명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찬 전 당대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적재적소의 장소에 등장을 했던 이해찬이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